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 토크. 종창 브라더스의 종착역 없는 종창 토크. 네, 오늘도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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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정말 뉴스가 많았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나라는 바람 잘 날이 없는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항상 우리 네. 장윤선 편집자님, 장윤선 기자님이 떠난 다음부터는 네네. 늘 장윤선 기자님 생각만 했습니다. 장윤선 기자님이 떠날 때 이건 또 웬 러브레터? 아니, 장윤선 러브레터. 장윤선 기자님 떠날 때 나한테 전화 한 통 남기고 내 곁을 떠나갔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정윤회 같이 내 곁을 떠나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서 떠나겠다. 네. 그러니 내가 장윤선 기자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밤이나 낮이나 장윤선 기자 생각만 하는데 지난주에는 장윤선 기자 이거 듣고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장윤선 기자 생각을 못했어요. 틈이 없었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 예. 그 말을 하려고. 네. 그 말을 장윤선을 하시려고. 몰고 들어가. 네. 나 또 무슨 정윤회 얘기하나. 이건 또 웬 러브레터인가요? 사랑 고백을 하시나 했는데 사심 그렇습니다. 없었어요. 사심 없이 한 거예요, 저도. 정말 말씀대로 장윤선 기자를 생각할 틈도 없이 뉴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정리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창수의 눈부터 한번 들어갈까요? 아, 그러나요? 잠시 제가 또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김창수의 눈부터 들어보고 지난 한 주 뉴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수의 눈. 지난 한 주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강대국이라는 두 마리의 큰 고래에 끼어 있는 새우 신세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가 돼야 된다 그랬죠. 고래 사이에서 유유자적하는 돌고래가 돼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병세 외교장관은 우리는 고래를 뒤흔드는 새우다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진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세간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래 사이에 낀 새우 신세가 된 것은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중국이
G2로 성장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 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정책이 서로 부딪히면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보니까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마리 고래 사이에 끼어 있는 것만이 아니더군요.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또 큰 고래와 조금 더 작은 고래 사이에 또 끼어 있는 신세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회귀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한국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접어두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에서 한 발언이었죠.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접어두자는 말이었습니다만은 우리 귀에 들리기에는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잊어야 된다 이런 말로 들렸습니다. 우리의 대일 외교는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대일 외교는 당연히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과거사 일본이 저지른 과거사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죄를 받는 방향으로 우리의 대일 외교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이죠. 그런데 우리는 미국과 일본의 사이에 끼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또 다른 의미에서 새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더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올해 1월 초만 하더라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죠. 1월 1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문을 조금 열어놓았죠. 그래서 정상회담이 언제 되느냐, 위에서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 밑에서부터 진행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시아 회귀 정책을 펼치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북한의 위협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남북 관계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러한 명분이 없어지는 걸로 오바마 대통령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초에 북한이 곧 붕괴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고 또 소니 해킹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입장을 거듭거듭 천명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어디로 갈 줄 모르고 방황을 했습니다. 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승절 행사 참여할까 말까 한국 정부 갈팡질팡하다가 마침내 전승절 행사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이 언론에 나왔더군요. 그건 역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은 갈팡질팡입니다. 우리의 외교는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의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다져왔던 모든 것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7년 8년째를 맞이하면서 무너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외교마저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외교마저도 현재 갈팡질팡 외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갈팡질팡 외교 지적을 해주셨는데 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상대방의 애를 태워서 우리의 몸값을 올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네네. 그런데 전략적 모성이라고도 하는 게 이제 그런 식의 상대방 애태우는 전략인데 이건 남녀의 사랑하게 나오는 아주 그 1번이거든 이 전술은. 밀당 전략. 그런데 그 얘기는 전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뭔가 그걸 모호하게 한다는 거고. 프로세스가 있으면서 박근혜 정부가 모호한 이유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상대방 열받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이제 감질맛 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열받게 만드는 전략이다. 예. 아니 예컨대 어디 연애하려고 백화점에 데리고 갔어. 이쁜 거 골라봐 이래. 네. 그러면은 어머 못 이긴서는 셈치고 그렇죠. 이게 너하고 잘 어울려. 너가 이 드레스를 입으면은 나는 어떤 내가 창조한 새로운 세상에서 온 미지의 여인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고르는데 3시간이야.
살람사고 말란 말지. 열받죠. 남자가 사주는 지쳐. 사람도. 예. 남자가 지쳐. 예. 이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는 살겨 말겨 이러니까 또 기다리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진을 다 빼놓네. 이러면은 처음엔 좋지. 네. 그런데 한국 외교가 지금 창수형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적당히 밀고 땡기다가 네. 물건 살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가게 주인을 그냥 초죽음을 만들어. 초죽음을. 남자가 집에 간 거 아닌가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말씀하신 네. 김정리 편집장이 얘기하니까요. 지금 이제 백화점에 가서 명품 백 2개를 놓고 이걸 사줄까 저걸 사줄까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다가 안 사줘버려. 아무것도 안 사줘버리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안 사줘버리는 걸로. 그렇지. 선택이 어려워. 이거는 아직은 때가 아니야. 더 좋은 명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은 속으로 이런 씨. 그러니까 저기 뭐냐 미국 중국이 지금 그런 얘기라 이거지. 네.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하고 미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TPP 문제도 있고요. 측면에서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국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미래로 향해서 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미일 간의 밀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한국의 어떤 그 자존심을 조여오는 한국의 어떤 목을 조르는 하나의 어떤 행태라고 봅니다. 네. 이제 아베 총리가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임박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어떤 한국으로 보면 외교의 위기입니다. 아니 감히 그 패전국 전범국이 안 하던 어떤 그 행동을 하고 미국이 이걸 감싸준다는 건데 네. 사실 그렇다면 카터가 얘기한 미래라는 건 뭘까요? 애슐린 카터가 뭘 미래라고 한 걸까요? 네. 지금 이 현재와 다른 모습의 어떤 미래라는 건 한미일 3국이 완전히 어떤 그 저기 동북아의 어떤 안보를 그 동맹으로서 이게 다자간 동맹으로서 네. 휘어잡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 북방의 한미일 삼각관계, 북방 삼각관계를 만드는 걸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네. 사실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들끼리 주권을 가진 국가들끼리 소통하면서 네. 자유롭게 교류하고 상호 경제가 상호 의존된 그 토머스 프리더만이 얘기한 평평한 세계 플랫 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가는 미래란 건 뭡니까? 이거는 평평한 세계가 아니라 벽이 있는 세계, 갈라진 세계, 분리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북한, 중국, 러시아를 배제하는 또는 견제하는 그런 어떤 남방의 어떤 동맹 블록을 형성하자고 하면 이거는 평평한 세계가 아니라 벽이 있는 세계, 월드.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탈냉전 이후로 꿈꿔왔던 미래는 과거를 초월해서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거는 모든 국가끼리의 어떤 그런 갈등을 창조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한 가운데 그야말로 평평한 세계를 건설하자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래상 저 얘기는 이것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한 미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있고요. 예. 그게 뭐 저기 그런 식으로 다시 동맹 만들고 강화하고 블록 만들고 편가르고 예. 이렇다면은 우리의 20세기의 가장 아픈 역사의 어떤 일면을 답습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점에서 조금 예. 미래란 표현 김창수 부적절하고. 원장님. 예. 예, 이거는 2월 말에 있었던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에 이어서 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발언이 결코 웬디 셔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돌발적인 이번에 발언도 아니었고 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공유되어 있는 그렇죠.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게 있겠네요. 왜 그러냐면은 예. 웬디 셔먼은 미국의 백악관에 NSC가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는데 정무차관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전 회의인 차관급 회의에서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는 그 담당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미국 NSC 내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 공유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네. 그 핵심적인 키워드는 올해가 바로 2차 대전 종전 70주년
일본의 패전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은 2차 대전 70주년을 맞이해서 2차 대전에 대한 평가를 하고 2차 대전의 전범인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런 해로 올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은 특히 이제 웬디 셔먼 미 정무차관이 1월달과 2월달에 한중일 3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심각한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의 2차 대전 70주년, 종전 70주년에 일본에 대한 반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들이 심각한 겁니다. 국내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게 전부 다 일본의 로비의 대미 로비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일본의 대미 로비의 성공이라는 것은 그는 지나치게 과장한 겁니다. 네. 핵심적인 것은 미국이 자기의 국가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본 중국의 부상에 대비를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중국 견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미국은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보통 국가라는 그런 아베가 추구하는 네. 재무장을 용인해 주면서 네. 일본의 역할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돈이 부족한 것을 일본이 메우도록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종전 70주년이라는 것은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의 전쟁 시에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웬디 셔먼은 값싼 박수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들은 값싼 박수다 이겁니다. 2차 대전 종전 7주년 행사 가지 말아라. 러시아에서 하는 거 가지 말아라. 그건 값싼 박수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그런데 마찬가지죠. 이번에 애슐리 카터 미 국방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싼 박수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지적하지 말아라 하는 네. 겁니다.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인데 네. 미국이 누굽니까? 그 2차 대전 또는 그 이전의 어떤 그 식민지와 그 민족 해방 운동의 어떤 그 제3세계 특히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고통받고 있었고 네.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그 유럽에서는 독일을 주축국으로 하고 이 동양에서는 일본이 주축국이 돼 가지고 일으킨 어떤 전대미문의 전 세계적인 침략과 네. 이것으로 인한 어떤 그 국경 변경, 현상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서 하나의 어떤 그 전후 질서 즉 그 침략국을 패퇴시킨 하나의 어떤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네. 그러면 과거라는 건 뭡니까? 잘못된 과거를 미국이 오늘날 자기 위주의 질서로 해서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역사에 값싼 박수를 과거의 어떤 민족주의를 선동해서 값싼 박수를 받지 말아라. 아니 과거의 그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청산하는데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제로부터 해방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값싼 역사야? 이게 값싼 역사냐고. 아니 자기가 창조한 세계, 자기가 만든 세계에 대해서 네. 그 의미를 부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감히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이 신봉하는 그 신과 인류의 법에 위배됩니다. 네. 네. 말하자면 어떤 우리의 정의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급하다? 아니 우리가 그런 과거를 잊으면서까지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 블록을 짜야 될 그러한 시급성이 이 전 세계 이 지구 위에 무엇이 존재합니까? 그러게요. 이 지구는 윤병세 장관 말대로 그러한 어떤 미국의 어려움도 털어버리고 또 떠오르는 중국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예. 누구 한 놈이 다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이 충분히 넓은 세상에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에 대해 자기가 값싸다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은 나라는 정체성이 어디로 가고 좌표가 어디로 갑니까? 이 말을 들으면 누가 좋아할까? 과거의 침략국들 아닙니까? 유엔 헌장에 아직도 전범국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유엔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질서를 제대로 하나의 국제 규범으로 만들려고 만든 국제 기구입니다. 네. 이 유엔 헌장에 전범국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11개국이 아직 명기가 돼 있어요. 독일, 일본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값싼 역사냐예요. 이건 유엔의 어떤 헌장의 정신을 부정하는 발언이고
또한 어떤 미국의 어떤 그 국가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과 인류의 보편법을 위배하는 네. 대단히 개탄스러운 발언이다. 그 과거를 잘 계승해야 미래로 나가지. 과거를 어떻게 잊고 미래로 나갑니까?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내가 좀. 이제 뭐 정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논리 저 논리 끌어들이고 일본을 계속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김 원장님 예, 어떠십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애슐린 카터 와서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방한했죠. 그 이야기도 한마디는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애슐린 카터가 오면은 사드 문제를 논의할 거라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 논의 안 한 걸로 언론을 보도됐습니다. 네. 하지만 애슐린 카터의 발언을 보면은 애슐린 카터 미 국방장관이죠. 발언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은 사드는 생산 중이니까 사드의 배치 시기나 네. 배치 장소는 지금 결정되지 않았다. 나중에 사드가 생산되면은 그때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배치 시기, 배치 장소는 무기 체계가 완성되면은 무기체 생산이 완료되면은 그때 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언젠가 한번 그 미국의 군수산업체 이야기를 하면서도 김정일 편집장이랑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군산복합체 논리라는 것은 우리나라 방위산업체는 조금 규모가 작지만은 마찬가지이고 미국은 이제 이 미국의 대외 정책, 대외 국방 정책이라든가 국방 전략을 결정할 정도로 사전 노비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군산복합체의 논리라는 거는 어떤 무기가 군사 전략상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미국 국방부에서 먼저 무기 필요성들, 무기 소요 제기라 그러죠. 이런 게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짜지고 이래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무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무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는 전략을 짜라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애슐린 카터 발언이 영락없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기 만들고 있으니까 다 만들어지고 나면 사드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사드 다 만들어지고 나면 네. 그때 한국이 어디다 배치할지 언제 배치할지 그거는 그때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보면은 이동식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개발이 많이 돼 있다. 그리고 핵탄두도 소형화가 많이 돼 있다. 이렇게 하는 발언이 지금 뭐 북부사령관인가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북부사령관, 전략사령관, 네, 뭐, 계속해서 저기 나오는 것 쇠파리, 같아요. 똥파리 다 끼어들고 있어요 지금 이 논의에.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보면은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예. 이제 북한이 어떠한 그 안전가 한번 김동연 편집장이 말했는데 딱 좋은 위기다, 딱 좋은 위협이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위협 상태도 아니고 적당하게 이 정도 위협이 있어야지 핑계거리를 삼아가지고 북한 위협론을 가지고 미국의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적당한 위협이다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는 조금 무서운 상태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하나요? 임계점이라고 하나요? 물이 끓는 상태로 네.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을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을 견제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한미일 상국을 묶기 위한 명분으로 북한 위협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방치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거는 그 사이에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 핵능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북한과 협상하면서 동결되었거나 이랬던 무기들이 이랬던 북한 핵능력이라든가 핵능력이 특히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돌아가지고 북한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네. 사이에 핵능력은 비약적으로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네. 완전하게 북한이 주장한 것처럼 소형화, 경량화가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소형화, 경량화의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현재로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다는 징후는 안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만 킬로 정도를 날아가 가지고 대기권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북한이 가지고 있는지는 네. 북한이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방치를 계속하고 있다면은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나요? 그 호미로 먹을 건 뭐 가래로 가래로 먹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뭐 막는다. 그런 예. 상황이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단기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이에 그래서 네. 북한의 위협을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방치하고 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위협은 점점 더 커져버린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을 미국 또는 우리 정부 네. 당국자들은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윤선의 팟짱.
어떻게 보면 북한을 좀 이용하고 있는 셈인데 이러다가 아니, 나중에 더 크게 된다. 북한은 또 예. 기쁜 마음으로 이용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그 신문을 보다가 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미군하고 북한군 장성 발언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가만히 있자 이게 북한에 누가 얘기한 건가 미국에 누가 얘기한 건가 기사 읽다 보면 헷갈려요. 맞습니다. 미국의 전략사령관 북부사령관이 돌아가면서 네. 북한의 ICBM 이제 실전 배치됐다. 핵전쟁 가능하다. 네. 이러는데 북한군 장성이 단추만 누르면 핵전쟁이다. 그렇죠.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얘기가 미국의 누군가 이래 보다 나면은 어떻게 된 게 북한군하고 미군의 얘기가 네.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특히 미국이 뭐 이렇게 북한의 ICBM에 다 발언하면은 네. 아예 곧 다음 날 북한군에서 인민군이 뭐 대변인이라든가 장성이 나와 직접 네. 그걸 발표하는데 둘이 죽이 잘 맞아.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짜고 한국 국민들 협박하는 거야 이거. 아, 그렇게 그래 그러니까 네. 만약에 북한의 공작원이 난파가 돼 왔어. 음. 그래가지고 가만히 살펴보는 거야. 우리 공화국의 핵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거 정보 보고를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가지고 이걸 홍보해 주는 게 주한미군이야. 그다음에 미 국방부가 잊어버릴만 얘기하고 그래서 네. 보고서를 써. 저기 북의 상부에다가 네. 우리의 핵 공갈은 완벽히 성공했습니다. 미군이 다 해줍니다. 네. 네. 야들 파들파들 떨고 말이 되네요. 정말.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 내에 미국 정부 내에 종북 세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북한 핵무기 핵탄두를 네. 소형화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소형화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건 북한이었거든요. 몇 년 전에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를 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고 미국이 북한이 소형화했다 그러고 말하고 됐을 있습니다. 것이다. 계속 그다음에 얘기를 그렇죠. 얘기를 하고 북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다 개발했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래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뻥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각이한 타격 목표를 향해서 각이한 수단의 그 무기를 가지고 다 사용하겠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본토라든가 일본의 괌이라든가 오키나와라든가 이런 각이한 거리를 향해서 각이한 타격 수격, 단거리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 대륙 탄도 미사일 이걸 다 쓰겠다고 말했는데 네. 그걸 미국이 자꾸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뻥카라고 하는데 미국이 인정해 주니까 김정은 필장 미국에서도 말대로 인정받는 북한이네요. 네. 요놈들이 사상이 좀 의심스럽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사상이 좀 예. 이렇게 북한하고 미국이 말이 잘 통하는 것은 미국과 이란의 핵 타결보다도 더 대단한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네. 이런 공조를 일부러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 그렇죠. 그런데 북미 간에 이렇게 입이 잘 맞는다는 것은 네. 굳이 핵 타결 협상을 안 해도 핵 타결이 된 것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핵을 증강하기로 한 타결. 이란 핵은 핵을 없애기로 한 타결이고 이건 증강하기로 합의가 된 거예요. 네. 또 상호 신뢰, 서로의 핵에 대해서 믿어주자. 이게 이제 합의가 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거를 보면은 네. 제가 이 핵 전쟁에 관한 한은 우리가 이제 그 악마와 천사의 본성이 다 같이 신학적으로 아예 그 종교적으로 이것이 형상화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핵무기는 가브리엘 천사 같은 거야. 언젠가 와서 나를 구해주는 어떤 신의 방패, 네. 나의 그러니까 이런 핵무기 많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가진 핵무기는 21세기의 홀로코스트, 즉 악마. 저기 악마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군사적인 대치를 천사와 악마의 양분법적인 어떤 그 인식으로 형상화하고 싶어하는 냉전의 전사들은 네. 이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시키고 싶어합니다. 즉 상대방의 악마의 공포가 이제는 우리 목에 거의 임박해 있다는 이런 어떤 숨 넘어가는 임박한 공포와 고로 나는 그것에 대응하는 무기를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네. 가브리엘 천사의 어떤 그 백그라운드 네. 후광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국제 안보에 있어서 신이 된 겁니다. 신. 이게 바로 이런 어떤 그 질서 속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심리를 잘 아는 북한이 거기에 편승해서 자신의 억지력, 국가의 생존을 도모하려면은 나도 상대방이 쳐들어오면 코뼈 한 방은 부러뜨릴 수 있다. 네. 네 맞박에 구멍 하나는 낼 수 있다. 이 정도는 보여줘야 자기 국가의 위신도 쓰고 더 나아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는 믿는 북한이 네. 이런 미국의 프레임을 왜 거부해? 저기 과거에 네. 미국과 소련이 예. 그 미소 냉전 시에도 이 미국과 소련은 같은 신을 믿었어요. 그 신은 핵무기였습니다. 예, 그 천사와 악마의 양면적 야누스적인 본성을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의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네. 냉전 시대에 양극화된 전략적 안정 체제가 이루어지고 70년간 그 공통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났던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저기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건 강대국이니까 저 쬐끔한 북한하고 감히 옛날에 소련에서나 그 나올 법한 어떤 이런 신뢰감을 네. 소련에 대한 신뢰감을 저 쬐끔한 북한한테 준다? 아니 학교 앞에서 저기 다 큰 어른이 초등학생 과자 뺏어 먹는 치사한 짓이지 이게 어디 네. 그래 저기 갖다 붙일 데가 없어 북한에다가 ICBM 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이 엄청난 위용을 부여해주는 이런 그 저기 치사한 미국이 됐다는 말이야. 어느 북한 날 체제를 도와주고 있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미국의 수준이 북한 수준이 됐다. 아, 미국에서 들으면 그러니까- 정말 이거 그러니까 둘이 열받을 말이 것 똑같다. 같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라. 그러니까 이제 북한 핵 전략이라는 거는 전문 용어로니까 그 국제 정치 용어로 말한다면은 최소 핵 전략이라고 합니다. 최소 핵 억제 전략.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김정일 편집장이 얘기한 것처럼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조금을 개발해가지고 최소한 미국의 코뼈라도 깨겠다, 네. 부수겠다. 예. 그렇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겁먹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 핵 억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만큼 동등하게 많은 핵무기를 가져가지고 미국을 억제하겠다. 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핵무기를 조금 만들어가지고 미국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이 그렇게 핵을 개발하는 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북한이 너희들이 그렇게 핵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해줘야지 네. 북한의 최소 핵 억제 전략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 핵에 대해서 이게 야 너희들이 정말 핵 개발했고 너희들이 핵 소형화했고 너희들이 이것을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실어가지고 대기권에 네. 재진입해서 미국에 쏠 수 있다. 서부까지. 예, 예. 이렇게 말한다면은 너희들의 최소 억제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한 방 쏴달라고 기우제 지내는 나라 같아. 나 참 웃겨. 한 방 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저 뭐냐 그 북한도 참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이 순수하게 전략적인 면만 보면 지금 미국의 어떤 그 국방 예산을 증액하고 미국이 위신을 수립하는데 북한은 정말 1등 공신입니다. 네. 없어서 안 되는 필수 비타민제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카터가 와가지고 그 인프로덕션 즉 생산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배치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박근혜 정부 임기 기간에는 이게 배치가 안 된다고. 네. 그러면은 이랬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사드 배치 금방 결정해야 된다고 압박을 넣은 사람들이 이제 난리 책임을 났었죠. 지셔야 돼요. 예. 이게 알고 보니까 네. 미국의 합참의장 국방장관이 다 와서 확인해 준 거는 결국은 저 주한미군 사령관 얘기 저 새끼 얘기 헛소리야. 이 얘기하고 간 거야. 그다음에 우린 박근혜 정부하고 뭐 아직까지는 뭐 이런 정도고 네. 뭐 생산이 잘 되고 뭐 또 시험 평가에서 뭐 잘 되면 그때 가서 네. 왜냐 지금까지 시험한 거는 비 오는 날은 안 했거든. 그다음에 대기권 내에서만 했거든. 네. 이 고고도는 대기권 외기권에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안개 끼고 먼지 끼고 바람 불고 비 오는 날은 시험 못 하는 게 싸더라고. 네. 그러면 북한은 간단해. 비 오는 날 전쟁하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구름 끼고 비 오고 천둥 치는 날, 그날 전쟁하면은 네. 북한이 확실히 이겨. 그러니까 네. 이런 걸 갖다가 배치해 놔니까 한반도의 악천후가 140일입니다. 140일. 네. 1년에. 음. 예. 140일 공군 작전도 제대로 못 하는데 안 보여. 북한이. 쏘는지 안 쏘는지. 그러니까 예. 이건 참 내가 1급 군사 기밀을 공개하는 거예요. 북한은 비 오는 날 전쟁하면 네. 유리하다. 왜? 우리는 비 오는 날 안 되는 무기를 많이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무기를 가지고 북한의 노동미사일, 핵미사일의 위협에 무섭지 않느냐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가면서 네. 야당은 반대하지도 않은 야당 보고 사드 반대한다고. 사실 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안 갖다 놓은 걸 왜 반대해? 그렇죠. 갖다 놓을 때나 가서 참만 네, 따지면 네. 되지. 왜 지금부터 난리야? 제2의 강정마을대 그러면. 음. 그러니까 이런 걸 뻔히 알면서 저기 어떻게 노는가 한번 니들 꼴리는 대로 한번 놀아봐라. 이렇게 사실 국민들 저 여론이 쿨했어요. 네. 그런데 혼자서 이거 가지고 미친년 널뛰듯이 저기 팔짝팔짝 뛴 네. 어? 아.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난리 부르스 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다. 그분들 때문에 중국이 왔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러지 않아도 이 국내 정치로 얼마나 어려우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거기다가 짐을 얹어줘. 아유, 정부에 그러면 안 부담을 되죠. 드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새누리당의 전직 국방위원장들 출신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그 국방위원장 유승민 국방위원장 네. 지금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 됐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죠. 원내대표죠. 네. 원내대표 돼가지고 사드를 배치된다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는가? 지난번에 그분의 대표 연설에서도 또 사드 이야기를 네. 또 했었는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결국은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어떤 색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국가 안보를 악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유승민 의원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적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보수의 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드를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수의 모습을 안보에 치중하는 예, 모습을 모습 보여주기 자기 위해서요. 특히 자기 예. 개인의 모습이겠죠. 자기가 좀 잘 알고 있다는 그렇죠. 뭐 그런 아니, 거죠. 유승민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색깔과 이걸 네. 만들어 국방위원장도 나가는데 했고. 그렇죠. 그래 나는 안보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안보에 대해서 내가 보수적으로 많이 안다. 그래서 국민들을 안보에 대해서 불안감 주지 않는 정치인이다. 네. 이런 어떤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드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원장 해서 그건 뭐 제가 인정합니다만은 우리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대로 유승민 위원장이 군사 전문가라면은 네. 김정일 편집장은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저는 결국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보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드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은 원내대표는 어설프지 않았던 거죠 국방위원장 하면서. 근데 어설프지 않았던 걸 가지고 네. 자신이 안보에 유능하고 안보에 대해서 자기가 보수적이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정치 의지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국회에서 떠들어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떨고 그래서 한국이 결국은 사드 문제를 가지고 한국이 미국 편에 서냐 중국 편에 서냐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 빨리 선택해라 네. 하는 식의 미국이 압력을 받은 거였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 미래 2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국가 전략도 존재하고 있지 않는 상태 속에서 대한민국을 고래사에 낀 등 터지는 새우로 만들어 버린 이게 바로 유승민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네. 물어야 된다. 책임을 했는데 물어야 돼. 네, 네. 당신이 벌려놓은 거 당신이 수습해라고 아예 네. 그거 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유승민 대표가 좀 팟짱을 좀 들어야 될 텐데. 뭐 들을 리가 없지. 한번 아예 해보겠습니다. 출연을 시켜. 그런데 저기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요즘 성완종 리스트 나왔잖아. 네. 그런데 이게 친박의 핵심들만 일단 주로 거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유승민 의원은 내가 정권 실세가 아닌겨? 나한테는 돈 안 주는겨? 이러니까 섭섭한가요? 그 축에 못 낀 거야. 그렇죠. 이건 예. 칭찬이에요. 돈 안 받으셨다고 얘기해드리는 네. 저로서는 이제 좋게 봤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키지도 못하고 나 이러면은 이 정권에 부담 하나 만들 거야. 내가 쐐기 하나 박을 거야. 이래서 이 사드 문제를 들고 나온 거야. 내가 보기에는 친박 핵심에 못 들어가서 삐졌어. 그걸 탈박 아니었나? 그 사람은 탈박 온박이었는데 네. 나온 뭐 탈박이었다가 탈박에다가 복박이라고 다시- 다시 나고 다시 다시 돌아온 박. 복박을 하고 싶었는데 탈박 전력 때문에 네. 대우를 좀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해서 섭섭하다 이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거기도 좀 몇 푼 주지. 아니 네. 왜 왕따 시켜? 옛날에는 같은 식구였는데.
장윤선의 팟짱. 아이 그리고 결국 뭐 성완종 씨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아이 뭐 사실은 그 리스트에 적힌 사람만 받아 먹었겠어요. 지금 그 언론에 보도된 거는 고성 회장이 얘기한 건 자기가 정치권에 뿌린 돈은 150억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도 나오고 있죠. 예, 사드 2발 값입니다. 그래봤자 네. 몇 푼 안 돼. 네. 예, 그래봤자 사드 2발 값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이거를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유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참 자기가 유난히 섭섭한 사람들 얘기만 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특히 서운하다 나는 네. 이 얘기를 이제 한 것이니까 이게 이 돈만 썼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분이 옛날 그 선진통일당 시절부터 해가지고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그걸 미끼로 해서 그동안 이 보수 정당에서 끌어들이고 갖다 쓴 돈이 얼마인데 줄 때는 넙죽넙죽 잘 받아먹다가 막상 조금 네. 어려움에 처하니까 쌩까버리네. 그렇죠. 이게 지금 속이 상한 것이지. 그래서 의리를 유달리 신뢰와 의리를 유달리 강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단어가 그 유언에 제일 많이 나와요. 네, 그 네. 통화 녹음에. 신뢰. 예. 그러니까 뭐 보니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나는 MB맨이 아니다.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이렇게 억울함을 강조했었죠. 예. 강조한 다음 날 이제 경향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김창수 원장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은 이 사건의 본질부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새누리당의 제2차 그 차떼기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2012년 불법 대선 자금 의혹 사건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2012년 대선 문제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본다면은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세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2012년 대선은 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불법 선거운동이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과 그리고 군 사이버 사령부가 댓글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죠. 네.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NLL 문제를 가지고 그렇죠. 문서 조작 사건, NLL 사건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찌라시를 보고 얘기했다. 예, 이렇게. 그 조작 사건이잖아요. 예, 허위사실 유포해서 선거운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청와대 문서 폐기 사건으로 그게 이제 축소돼가지고 네. 무슨 사초 폐기 사건으로 됐지만은 그렇죠. 사초 폐기도 아니다고 그것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나왔죠. 결국은 이 두 가지 문제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그때는 불법 선거 자금 사용해가지고 대통령 선거한 거다. 그러니까 2011년 대통령 선거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 문제. 네. 그다음에 이 NLL 문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문제. 그다음에 불법 선거 자금이 사용된 어떤 대통령 선거였다는 네. 이런 2012년 대선 문제로 결국은 되돌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건의 본질은 핵심적인 것은 대선 때 새누리당이 2차 차떼기 사건을 한 거였고 네. 그리고 그 대선 역시 그 차떼기로 해서 불법적으로 받은 돈을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보면 지금 그 리스트에 언급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 허태열 전 비서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그리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뭐 등등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되신 분들이 하나같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뭐 네티즌 분들이나 팟짱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아니 이 돌아가신 분은 이제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데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은 말이 많아요. 근데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데 지발 재려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지금 말이 많은 분들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편집. 참 이건 뭐 안타깝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태까지 그 자원외교 방산비리 또 4대강 네. 사자방이죠. 이걸 갖다가 이제 수사한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이 박근혜 정부가 정윤회 사건 이후로 청와대 쇄신을 하면서
밑바닥으로 추락해버린 대통령의 어떤 위신과 지지율 이걸로부터의 어떤 출구 전략으로 봤던 겁니다.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서 그렇죠. 출구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출구 전략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또 다른 입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출구 전략을 하면서 그 타겟은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었다고 봅니다. 네. 더군다나 자원외교 방산비리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타저지러진 거예요 지금. 그렇죠. 4대강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자 그런데 왜 그게 성완종이었느냐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외교로 융자받은 게 경남기역이 800억입니다. 네. 자원외교 얼마입니까? 37조입니다 지금. 예, 이것도 직접 비용만. 네. 예, 더 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37조 원에서 800억 원은 과연 얼마만한 돈일까요? 10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8천억? 8조? 한 400분의 1 됩니다. 400분의 1. 자, 그 400분의 1 중에서도 이 중에서 얼마를 횡령했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건 네. 분식회계를 통해서 융자를 받았다. 여기에 불법이 있다면 처벌받아야죠. 이거 갖고 성 회장이 자살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네. 이거 갖고는 자살 안 했어요. 이라면서 정관계에 무슨 로비를 했는지 니제를 니가 알렸다 하면서 그 아들과 부인을 조사하면서 여기서 무너진 거지. 별건 조사로 들어가면서요. 가지치기 해버린 거죠. 먼지털이 했어요. 자, 이래서 여기서 성 회장이 무너진 것이지 그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그 자원외교에 대한 자기 결백성 입증하면 된다고 보았다면 네. 결코 저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비리의 내용이 지금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이상한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네. 아니 자원외교라는 거는 그 어마어마한 게 겨우 그 융자금 800억하고 그 서캄차카 러시아 사업에 그 끼어든 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냐? 그럴 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게 어떻게 자원외교의 어떤 그 일부분에 불과한 걸 이걸 자원외교 수사라고 합니까? 사실 방산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조사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발표되는 그 방산비리 비리 시점을 보십시오. 2009년, 10년, 11년입니다. 네. 그때 국방부 장관이 누굴까? 그때 가장 많은 정책을 결정하신 분이 누굴까?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네. 김관진 안보실장입니다. 김관진.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청와대 쇄신하고 우병호 신임 민정수석이 왔는데 이자가 물불 안 가리기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분이에요. 거기에다가 현직 검사 셋이 들어간 겁니다. 민정수석실로. 네. 지금 검찰은 그 민정수석한테 잘 보이지 못하면 승진은 어림도 없어요. 나 영전하려면 청와대 줄 서야 돼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네. 물불 안 가리고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면은 칼을 뺐으면은 네. 무라도 제대로 베야지.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상하게 지들은 쏙 빠지고 그러니까 얘들 스스로 그러니까 뭐 얘들이라 그러면 미안합니다만 이 박근혜 정부의 그 권력의 핵심들의 집단이 네. 이분들 스스로 어떤 도덕적 환타지에 빠져 있었던 거야. 말하자면 우리는 무오류성. 과거 MB 각하께서 말하신 우리는 완벽한 정권. 네. 이런 어떤 무오류성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칼을 휘두르기만 하면 이건 남는 장사라고 본 겁니다. 네. 실제로 박근혜 친박그룹 내에서 비리가 저질러지는 양상은 아주 은밀했어요. 여기는 뭐 MB 때 같이는 없나 뭐 하나 사업 크게 벌려가지고 대놓고 해먹은 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네. 뭐 4대강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한 기껏해야 게 지금 없죠. 저 네. 하천 관리 남북한 네. 물 관리 잘해서 노벨 평화상 뭐 좀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남북한 하천 관리 잘해서 무슨 뭐 하자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했는데 네. 그 개막식 행사에서 물시계 자육무 가지고 개막식 이벤트 했는데 물시계가 엎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것도 물 건너갔어 이제. 노벨상 받는 거 물 건너갔어 이제. 이것도 물 건너갔어. 그래서 그 박근혜 노벨상 추진운동 본부가 네. 그 DMZ만 개발해도 받을 수 있다고 받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물로 화답하신 거예요. DMZ에 강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그 박근혜 정부가 사업을 벌린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해먹은 게 없다고. 음. 이렇게 보이니까 우리는 깨끗하다 조져 이래 되는데 알고 보니 집 밑에 놈들이 다 받아먹은 거야.
그런데 각자 받아먹고 여긴 개인 플레이니까 네. 예컨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명박 정부는 조직적으로 해먹은 유럽 축구 같은 거고 네. 여기는 개인기가 뛰어난 남미 축구 비슷한 거야. 양상이 다른 것이지 네. 그 부패한 본성 자체는 똑같단 말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더 받아먹지 어렵네요. 않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서. 네. 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 새끼들이 왜 이렇게 많이 걸려드는 거야. 그다음에 이걸 벗어날 수 있냐고. 네. 사실 이거 안 받았다고 말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어디서 터질지 모릅니다. 아, 장부가 나올지 네. 다른 어떤 자료가 나올지 지금 저기 뭐냐 그 저 권력에 줄서기 좋아하는 조중동마저도 네. 뭔가 있다는 투로 오늘 보도를 다 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뭐 성전 회장이 기록하길 좋아하는 꼼꼼한 성격이었기도 하고 그 메모를 정말 그 몇 사람 것만 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적었겠냐 아니면 다른 장부를 보면서 그거를 보면서 꼼꼼하게 적은 거겠느냐. 왜냐하면은 그 김기춘 실장 같은 경우는 날짜까지 적혀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그건 뭐냐면은 보도된 날짜까지 어디에 적혀 있던데요. 제3의 장부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예, 예. 죽기 전에 그거를 그거를 한번 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심리적으로 수사의 의심될 수밖에 없죠. 초점은 이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언론하고 검찰이 경쟁을 합니다. 네. 그 판도라의 상자를 누가 열까? 음. 그러니까 이 비밀 장소 어딘가에 네. 지금쯤 기가 막히게 모셔져 있는 그 증거물을 누가 찾아내느냐. 요 게임이 된 거예요. 아 누가 먼저 찾냐? 네, 제가 보기엔 언론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은 이 자원외교 수사에서 왜 경남 기업이 있는가? 이제 지금 뭐 아까 몇 분의 400분의 1, 400분의 네. 1도 안 되는 경남 기업이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무슨 문건 사건 났을 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정부나 우리나라의 이렇게 수구 보수 세력들이 어떤 대형 자신들의 문제가 되는 대형 사건이 나타났을 때 하는 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단 오리발을 내밀고 봅니다. 그래 지금 전부 다 이 리스트에 오른 사람 다 오리발 내밀고 있잖아요. 네,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1원이라도 받았으면 정계 은퇴가 있다고 네, 일단은 근데 오리발 아니 내밀고 옛날에 정문환 의원도 노무현 아, 옛날에 네네네네. 포기 발언 안 했으면 나 정계 은퇴한다. 그랬지. 맞아요. 근데 이 자식이 왜 아직까지 국회의원이야 이게? 벌금도 1,000만 원인가 받았는데. 어. 그래 이제 1단계가 오리발 내밀리고 그다음에 2단계가 일단 이제 수습하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꼬리 자르기를 합니다.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시작하고 꼬리 자르기를 하고 네. 그 3단계는 물타기 합니다. 나만 받았냐 딴 놈도 받았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고 4단계는 또 다른 사건을 저질러 가지고 주로 종북몰이 같은 거죠. 이런 거에서 국면 전환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방산 비리 아니 이거 자원외교 비리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이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7일 날 네. 이 부패의 덩어리를 덜어내야 된다. 네. 네,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팥장 오딘 같은 것도 자주 사용하시잖아요. 주로. 친근했어요, 더 세. 저는. 더 세. 그러니까 아무튼 뭐 얼마나 칼칼한데. 부패의 덩어리를 이렇게 덜어내야 된다 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경남 기업을 친 거죠. 네.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일단은 이 자원외교에 있어서 우선은 꼬리 자르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완종 회장이 이제 꼬리가 된 거죠. 근데 네. 왜 성완종 회장 꼬리 자르기를 한 건가? 그건 일단은 이 자원외교 문제는 결국은 MB 정권을 향해서 칼을 겨눈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과연 MB 정권에 해서 칼을 겨눌 수 있겠습니까? 못 겨누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그 회고록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왜 회고록을 그 시점에 출간했느냐? 그리고 회고록의 모든 내용은 다 자화자찬인데 네. 이건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고단수인 거죠. 나는 통제 불가능한 거의 정신 나간 인간, 금치산자에 다름없다는 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자원외교 아니 그 책에서. 네. 그러니까 나를 건들면은 니들 어떻게 되는지 알지 하고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원외교 문제를 둘러싸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그 있던 지난 작년 말에 있었던 이른바 십상시 사건을 통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위기를 네. 자원외교를 통해 가지고 자원외교 수사를 통해서 전직 정권을 손을 봐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략을 박근혜 대통령이 짠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박근혜 이명박의 예. 갈등 속에서 결국은 뭔가가 우리가 늘 의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뭔가 책이 잡힌 게 있지 않나 우리가 그렇죠. 그런 의문을 예, 계속 하고 있는데 의문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현재의 권력 살아있는 네. 현재의 권력이 지금 지난 권력 과거의 권력인 이명박 정부한테 또 잡힌 거예요. 네. 그래서
차원외교 본격적으로 수사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꼬리를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선택된 게 경남기업이었고, 경남기업이었고, 예. 그런데 이제 경남기업의 이 성완종 회장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2012년도에 MB 인수위 시절에 인수위원이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네. 이 양반은 기업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잽싸게 또 말을 갈아탔어요. 그래서 박근혜 캠프로 옮겨왔고, 네.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또 텔레비전 화면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축하하는 새누리당 그 자리에 나오죠. 바로 대통령 앉아있죠. 한 다리 예, 예. 두 다리 건너서 음. 성완종 회장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완종 회장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권의 핵심 인사들, 네. 그러니까 청와대 1, 2, 3대 비서실장들, 그리고 당시 2012년 대선 때 3대 핵심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네. 전부 다 돈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친박에서 아니죠. 친이에서 친박으로 올박했는데 넘어왔는데, 예. 넘어왔는데 자기를 친이로 몰고 공격을 하니까 억울한 거죠. 아니 거기에다가 네. 이분이 사실은 참 입지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초등학교 중퇴입니다 학력이. 네. 근데 서울에 어머니 찾아가서 식모살이하는 어머니 밑에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이제 젊은 시절 잡부로부터 시작해 영업사원, 운전사 안 해본 게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건설업을 통해서 기업을 일으키고 난 뒤로 하도 못 배운 게 한이 돼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 하도 한이 맺혔는지 3만 명한테 장학재단을 만들어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학비를 대줬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입시전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 해서는 안 될 걸 한 건 뭐냐면 정치를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명예에 대한 갈증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보수 정권은 민정당 시절부터더라고 네. 아주 빼먹기도 알뜰하게 빼잡수셨어요. 재정위원 통과조라 시켜서. 예. 네. 아주 알뜰하게 빼먹었어요. 그러면 이분은 정말 자기 기업에 있는 돈 무리하게 인출해서라도 다 갖다 바친 겁니다. 네.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비주류 의식이 강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자라 하더라도 자기 돈 개원할 때 배 안 아픈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걸 하고 또 정리를 봐서 해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라고 그저 자기 일처럼 뛰어다니고 뭘 네. 해서 다 해놨는데 빼먹을 때는 넙죽넙죽 돈도 잘 먹더니만 한 번 그 골로 가는 듯하니까 매정하게 돌아서는 몰염치하고 비정한 모습을 네. 본 겁니다.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 성전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에 이제 뭐 핸드폰 2개가 발견돼서 그걸 분석한다고 하는데 그 핸드폰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어떤 통화 내역이 들어 있냐 이것도 관심거리이긴 한데요. 성전 회장이 하여튼 계속해서 구매 운동을 했는데도 그게 안 먹히니까 정말 절망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군명운동이라는 거는 이 양반이 저 경남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자기 스스로 포기를 했고 네. 거기서 자원외교 수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군명운동 했겠습니까? 저는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방향대로만 수사를 했으면 전 별 문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아들이 그 경남기업의 기획실장이더라고. 네. 판공비 쓴 걸 다 조사해서 횡령으로 아들을 잡아쳐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부인은 이제 베트남 건물 네. 관리 거길 또 뒤지겠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이거는 본건하고 아무 관련 없는 말하자면 망신 주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도 결정타는 논두렁식이었어요. 네. 뭐 별것 때문이었습니까? 그거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 어떤 사회의 공적인 어떤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걸로 인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정권에 대해서 야, 이 새끼들아 니들 해도 너무한다. 언제는 나를 돈 나오는 현금 인출기로 받지 않느냐. 네. 이래놓고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 내가 어려울 때는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예. 저 당에 정치하려고 줄 서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비참해 줄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남의 돈 지갑 터는데 얼마나 귀신 같은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 기술 하나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갑을 조심하세요. 요즘 문재인 후보가 서민의 지갑을 지켜드리겠다 그러는데 그 지갑을 사수하려면 정치인을 안 만나는 게 그게 지갑을 사수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건이 어떻게 갈지 잠깐 살짝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성역 없는 엄정 대처 네.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고 검찰도
열심히 수사하겠다.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열심히 성역 없이 수사해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그 하고 말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 제 귀에는 이제 그 말이 성역 없는 수사가 아니라 네. 성역 밖에서 열심히 해라 이런 말로 이제 들립니다. 지금까지 네네. 그래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이 4단계 이 사건 처리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네네. 우선 1단계가 오리발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미 지금 리스트에 오른 사람들 다 오리발 내밀고 있고요. 네. 2단계가 이제 꼬리 자르기입니다. 조만간 이제 누구 꼬리 자르기 할 텐데 누구 꼬리 자를 것 같아요? 글쎄 무상급식을 우선 최우선으로 받으셔야 될 분이 되겠지. 그렇죠. 예. 그분이 무상급식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그분은 감옥을 밥 먹으러 가는 겁니까? 그렇지. 감옥은 밥 먹으러 가는 데가 아니니까 그분은 무상급식 대상이 아니고요. 굶겨 죽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아니 뭐 유상급식 하면 되잖아. 선별급식. 근데 이제 그분은 지역구가 동대문 국회의원실에 동대문 의리였는데 그렇죠. 경남기업이 본사가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네. 그 꼬리 자르기에 최 1순위가 일단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리고 들고요. 꼬리치곤 좀 크다. 아니 근데 그거는 네, 김정리 편집장 볼 때는 꼬리가 크지만은 이 지금 대통령 친박 실세가 아니니까. 그렇지. 아, 지금 실수가 급한데 아닌 뭐 거지. 그래. 이 꼬리 저 꼬리 따지게 따지게 생겼어. 생겼어. 그리고 일단 그- 자르고 봐야지. 그리고 그리고 좋을 수도 있어요. 무상급식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보낼 수 있다. 그럼. 예. 그다음에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한 다음에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치 아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끌어들이는 그렇죠. 거. 그때 그러니까 사면 받았던 걸 그렇지 꺼내나요? 서면 받았던 거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이성환 정원 노무현 때 서면 받았다 이야기를 꺼내 드릴 네. 거고 그다음에 돈 받은 게 어디 새누리당 뿐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 그게 이제 물타기잖아. 예. 야당 의원들 다 그래 지금 또 잠못 이루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치인들. 아 그럼 정동영 의원이 제일 좋아하겠지. 여야 다 그런데 또 싸잡아서 그런 또 정치적인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물타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면 전환으로 가는 겁니다. 네. 물타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물이 타졌다고 생각한다면은 국면 전환으로 가는데 네. 또 다른 충격요법을 쓰겠죠.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또 다른 충격요법인데 근데 뭐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뭐 남미를 사건도 있고. 남미를 네. 가셔가지고 남미에 가셔서 또 페루를 방문해서 네. 거기서 한반도의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에 대해서 의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페루에서 페루에서요. 참. 어디 가시네요? 창조적이야. 그리고 왜 창조적. 세월호 때 가냐 그러니까 그 저 콜롬비아 콜롬비아에서 대통령의 요청이었다. 간곡한 요청 때문에 그랬다. 그놈들도 이상한 놈이지 왜 세월호 날 오라고 간곡히 요청을 아니 할까? 콜롬비아에 한번 또 따져봐야겠어 그거를. 네. 아무튼 근데 이제 결국은 가장 충격파가 큰 거는 역시 남북 관계겠죠. 그래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네. 어떤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모스크바에 김정은 만나러 간다거나 아.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하고 싶겠지.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못하면은 다른 카드 있잖아. 뽑아 쓰는 거 정북머리 또 뭔가 해가지고 또 정북머리 아니면 할 수 뭐 있는. 노벨 평화상 도전 뭐 아니 발표요. 북한에 아무 건물 사진이나 하나 찍어서 네. 여기에 ICBM이 실전배 있다고 후가시하는 거야. 그거 하거나 아니면 사진 한 장이면 돼. 네. 그래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우리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봐왔습니까? 그리고 그러게요. 이 부분에 그러네요. 있어서는 기발해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머리도 네. 잘 돌아가 굉장히 창조적인 것들 많이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네. 이 사건이 우리가 어떤 흐름 속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작년 말에 뭐가 있었습니까? 작년 말에 그 십상시 사건 결국은 문건. 정윤회 문건 네. 사건 결국은 그거는 정윤회와 그다음에 박지만 간의 갈등이 십상시 사건 네. 문건 사건을 통해서 표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는 우리나라의 발전을 염원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뜻이 그렇게 염원이 간절한 염원이 모아져 가지고 그런 사건으로서 표현이 되어지면서 박근혜 정부한테 정신 차리라는 경고를 내린 거였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네. 몸으로 친다면은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내 몸이 어디가 지금 안 좋으니까 이거 치료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것도 그냥 은근슬쩍 그냥 넘어갔죠. 넘어갔죠. 그러니까 예. 그거 사건은 뭐였습니까? 비선 실세들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한번 보십시오. 이번엔 비선이 친박? 아닙니다. 친박 실세들. 정도도 아니고요. 네. 이건 국가기관 핵심도 국무총리. 국무총리지 아, 않습니까? 네네. 이영구 국무총리는 충청도 출신이고 자민련 출신이고 그러니까 네. 이 리스트에 성완종 이름도 있었죠. 리스트 이런 데 있고 네. 성완종 고 성완종 회장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겠습니까? 네. 국무총리를 겨냥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사심이 없다고 말했던 네. 비서실장 그리고 전직 비서실장 네. 두- 1, 2, 3, 1, 2, 비서실장, 3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단순하게 연료가 돼 정치적으로 있어요. 뭐 친박의 네. 문제가 아니라 이 권력의 음. 핵심적인 부분인 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1, 2대 1, 2, 3대 비서실장이 이걸 겨누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비선을 통해서 일종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경고에 딴다면은 이번은 비선이 아닌 정부 공조직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낸 공조직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경고가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미 현재 청와대에서 보여지는 반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꼬리 자르고 물타기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만 두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최대 피해자가 누구겠습니까? 최대 피해자는 그 경고를 던진 국민들이 그 경고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김수영의 시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푸른 바람보다 먼저 높지만은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이 경고가 먹히지 않을 경우에는 저는 우리 민심이 심상치 않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성완종 파문의 향후 전망까지 내놓으셨는데 이대로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정말 물타기하고 꼬리 자르고 홍준표 지사만 감옥가는 걸로 끝나면 그렇게 안 하면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풀이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경고입니다. 경고를 박근혜 대통령이 잘 받아들여서 국정 개혁 그리고 이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꼼수 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계속 달려왔는데 이쯤에서 이제 콜롬비아로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러브레터를 띄울 시간이죠. 자, 이번에 7번째 러브레터인 것 같은데요. 네, 김종대 편집장님 띄워주시죠. 예, 나는 몇 번째 쓰는 건지 이제는 헤아릴 수도 없는 러브레터. 맨날 러브레터 보내고 바람 맞는 오늘의 또 답장 없는 편지를 당신한테 보내겠어요. 근혜 씨, 당신 참 복도 없어요. 팔자가 기구해요. 당신이 만든 권력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구먼요. 어째 돌아가는 게 꼭 당신 아버지 때 같아요. 아랫사람들 그저 자리 싸움하고 돈 먹고 기어이 사고치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겠어요? 이런 꼴 다 보고 사는 당신 마음 오죽하겠어요? 창밖에 벚꽃은 만발하고 종달새 우지짓고 있어요. 그러나 출래 불사천, 즉 봄이 왔으나 봄 같지 않은 4월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당신 스스로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이 없으니 항상 남의 돈 받아야 되고 등쳐먹고 살아야 될 처지인 당신. 여당이야 남의 돈으로 똥폼 잡고 살았다니 부패했다고 탓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원래 존재 자체가 그래요. 독사가 독을 갖고 태어난 걸 탓해서 무엇하겠어요? 차떼기당 돈떼기당 어디 가겠어요? 땀 흘린 노동을 해보지 않은 더더욱이 당신 같은 경우야 또 어쩌겠어요? 그러나 돈을 먹는 것도 좋고 권력도 좋지요. 그러나 먼저 우린 인간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 독이빨로 아무나 물어서야 되겠어요. 자수성가한 사람 국회의원 자리를 미끼로 수십 년간 돈 빼먹고 이제는 단물 다 빨아먹고 맛이 없으니까 뱉어버리는 이런 비정하고 모렴치한 짓은 하지 말아야죠.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개가 할 짓 아니에요? 거참 개들이 들으면 섭섭하다 그러겠네. 왜 자기들이랑 비교하냐고 말이야. 그 대신 뭐라고요? 내가 언제 돈 받았냐고요? 거참 답답하네. 그건 당신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요. 당신이 대통령대에게 만들려고 준 돈이라지 아니요? 에? 또 뭐라고? 자나깨나 오직 국가 생각만 하는데 측근 돈 챙기는 걸 일일이 감시할 시간이 어딨냐고? 아니 이건 더 답답하네. 아니 그동안 그러면 무고한 사람 때려잡는 그 시간은 어디서 남겨? 왜 측근 얘기만 나오면 감싸고 드는 거야? 왜 남의 일처럼 말해요? 이것도 유체 이탈이요?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거야? 뭐라고요? 국가가 알아서 한다고요? 알아서 하긴 뭘요? 생사람이나 때려잡을 놈들이. 뭐라고요? 아가리 닥치라고요? 이건 욕 나오려고 하네. 뭐라고요? 미친 또라이 놈 아니냐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욕한겨? 그런겨? 아니 김종대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한번 해볼 테야? 뭐라? 미친 또라이 놈? 이래봬도 말이야. 준치는 썩어도 준치야. 사람 우습게 보지 마셔. 오늘따라 말이 더 안 통하네 그냥.
오늘 당신과 벚꽃 구경 가자는 생각했었는데 안 가는 게 좋겠어요. 당신 반성 좀 해야 돼요. 어디서 돈 먹고 사람이 그렇게 도도하기는 도도해? 그 참 내가 그 돈 먹은 사람한테 혼나는 건 또 처음이네. 이젠 반성하고 있어. 이걸로 오늘 러브레터는 끝이야. 네, 잘 들었습니다. 아,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좀 지난주는 참 부드럽고 따뜻했는데 오늘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야 원래 이렇게 밀당을 하다 보면은 네. 때로는 부드럽게 네, 네. 때로는 또 사납게 근데 지금 오늘은 굉장히 사납게 몰아붙이는데요. 그렇죠, 예. 진정으로 애정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아이 그럼 이렇게 큰 소리도 한번 치고 충청도 아저씨 물로 받다가는 남자예요, 남자. 아유, 네. 내가 오늘 정말 새로 봤는데 네. 예, 이렇게 독하고 사납게 몰아치는 면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네. 그 장윤선 편집장한테 보냈던 김창수의 러브레터보다도 훨씬 더 진정성이 있어 네. 보여. 또 진정성 하면은 이 김진정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진정서를 잘 써. 김진정. 아, 이름 참 좋네요. 어쨌든 이 김정대 편집장이 러브레터에다가 모처럼 사나운 목소리를 담아서 보냈는데 이 목소리가 좀 제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그래가지고 확장을 좀 듣고 네.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성완종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제기된 우리 근본적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정말 박근혜 대통령 표현대로 덩어리 네. 이 부패 밑에 꽉 부패를 싸고 있는 이 덩어리를 좀 건져냈으면 좋겠어.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실세든 그 친박 실세든 정권의 실세든 가리지 말고 정말 박 대통령의 말대로 엄정하게 성역 없는 수사가 되길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진정 선생님의 러브레터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종창 토크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